네, K 배터리 반겨 유럽에서 그 지역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걸 알려면 유럽에서 K 배터리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 지점부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상이 예. 많이 추락했죠. 예.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예. 21년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로서는 그 K 배터리가 한 70% 이상을 갖다가 달성했으니까 당시가 최고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대폭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확산을 부추겼죠. 네. 이 덕분에 사실은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벌써 사실은 캐파를 갖다가 다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년 정도에 전부 다 공장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SK온이 약간 늦어서 20년도에 전부 다 공장이 끝났으니까 건설이 끝났으니까 그 한국 K 배터리 어떤 동무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22년부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전이 됐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중국 저 빨간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불과 한 4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단순히 너 휴망해로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토 회복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K 배터리의 성장 구조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궁금한데 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만들어라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도책? 예. 유럽도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일종의 그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미국과 비슷한 어떤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막는 거고 EU는 노골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규제, 직접적인 규제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럽이 강조하는 거는 Made in EU. EU에서 모든 걸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정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핵심에 이제 몇 가지 어떤 법들이 있는데 CRMA라는 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여권제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EU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이 발표된 산업 가속화법까지 이 법들의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해라.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잖아요. 네네네. 정책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MA 핵심 원자재법 이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CRMA라는 건 핵심 원자재 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명을 하죠. 이게 이제 그 핵심은 이겁니다. 34종의 핵심 원자재.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 유럽 영내에서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하라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7종을 갖다가 전략적 그 핵심 원자재로 따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냐면 배터리라든지 항공 우주 분야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여기에는 뭐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히토리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2030년까지 최소 10% 이상을 영내에서 채굴해라. 네. 이런 어떤 핵심 원자재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고는 그다음에 최소 40% 이상을 EU 영내에서 가공을 해라. 네. 그다음에 최소 25% 이상을 재활용 원자재를 통해서 조달을 해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단일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 원자재의 수입 비율이 전체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아야 돼.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네. 간단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광물 의존도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산에 대한 어떤 광물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줄이겠다. 네. 이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는 타격이 되는 거고 왜 K 배터리에는 반사이익이 되냐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완전히 수직 계열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오로지 거의 대부분을 갖다 중국산 원자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65%까지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65% 이상 넘어가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산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들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되겠죠. 네. 그럼 K배터리의 그 반사 이익은 뭐냐? 한국 기업들은 이미 IRA 요건 충족을 위해서 광물 공급망 다변을 갖다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성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를 갖다가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재활용 경쟁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RMA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원자재의 25% 이상을 재활용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재활용 업체들이 거기에 진출해 있죠. 예. 가령 뭐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CRMA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는 2030년부터는 게임의 틀, 경쟁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즉 과거에는 가격 경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떤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규제를 충족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산 광물을 쓴 값싼 배터리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CRMA를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는 배터리만 이제 배터리가 좀 강세가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국 법을 따라야 될 수밖에 네네네.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이건 네. 우리한테 정말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런 체인망 이런 부분도 부지런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아니었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여권제도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뭐고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시행 일자가 가까워요. 바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폭발성을 갖다가 대부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도대체 배터리 여권제가 뭐냐? 배터리 전 생애 주기를 갖다가 디지털 이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 생애 주기라는 건 뭐예요? 광물 채굴, 그 다음에 만들죠, 가구. 제조를 하죠, 예. 사용을 하죠, 예. 그 다음에 폐기를 하죠, 재활용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력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 사람처럼.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 이걸 갖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재 이력, 리튬, 코발트 등이 어느 나라, 어떤 광선에서 채굴되었는지 출처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ESG 실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뭐 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갖다 유린했다거나 아니면 또 인권 유린이 됐다거나 아동 노동을 갖다 강제했다거나 이런 이력들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기게 되면은 뭐 시장 퇴출 및 판매 금지, 강제 리콜 등등의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K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배터리 경쟁 자체가 가격 경쟁에서 투명성과 얼마나 친환경성으로 돌아가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중국산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소 발자국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원재료를 채굴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이러는 과정이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탄소 발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사실은 LFP 자체가 공정 자체가 이 친탄소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령 철과 인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이걸 갖다가 인산철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기 보시면은 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뭐 LFP가 제일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 K배터리가 왜 유리하냐? K배터리는 유럽 영내에서 지금 생산 기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다가 벌써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를 해온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성이 높고 특정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 과연
유럽 기준에 맞게 이게 투명성 있게 그다음에 ESG 기준에 맞게 얼마나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K배터리의 어떤 반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가지고 유럽까지 오게 되면 그만큼의 또 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의 생산 기반 자체를 갖다가 다 건설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재활용 업체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내년부터는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 생애 주기 여건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열심히 가동한 이후에 그걸 이제 폐기 처분했을 때 네. 그 원료를 또 갖다가 네. 다시 그 활용하는 거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의무를 지어야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위에 있다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 약간 이거 룸은 그러니까 남았네요, 아직까지 시간적인 네. 여유가 좀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걸 갖다가 의무화하는 거냐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라든지 리튬, 니켈, 락 이거를 갖다가 특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해서 새 배터리에 써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2031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발트는 16%, 리튬은 6%, 니켈은 6%를 받다가 반드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금속으로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한테 뭐가 그럼 유리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비싼 금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폐배터리 업체들이 충분히 이걸 갖다가 추출할 때 상업적인 어떤 생산, 상업적인 이익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다지예요. 금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LFP 그러네요. 배터리는 어떻죠? 예. 리튬, 네. 거기는 리튬밖에 쓸 게 없어요. 철, 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배터리 이거 뽑아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네. 차라리 광산에서 채굴해서 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삼원계 배터리는 금이라고 한다면은 LFP 배터리는 이건 돌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다는 그렇네요. 얘기죠. 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재활용 리튬 6% 써야 된다니까. 재활용 리튬만 6%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폐배터리는 그냥 버려버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EU 측면에서는 간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EU 배터리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네 회사가 시장에서 판 배터리가 폐기될 때 그 폐배터리 안에서 리튬을 최소 80%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를 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LF 배터리를 팔았으면은 그걸 그냥 버리면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리튬을 이 배터리 안에서 80% 이상 추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폐배터리를 갖다 처리할 때 웃돈을 줘면서 이 리튬을 갖다 추출해내야 되는 LFP 진영의 어떤 고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NCM 배터리는 폐배터리 처리에 돈이 들어가지 않죠. 외려 수익이 납니다. 이 배터리를 갖다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 업체에 넘길 때 돈을 받아요. 네. 근데 LFP 배터리는 어때요? 웃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것 좀 처리해줘. 제발 그리고 여기서 리튬 좀 추출해줘라고 네. 계속 뭐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2031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한국의 그 삼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갖다가 이미 선점을 했다. 유럽 내부에 폐배터리 처리 업체들, 재활용 업체들이 이미 진출을 해 있다. 그래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다음에 3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유율의 어떤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점유율의 회복이 점점점 빨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NCM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버릴 게 없는 배터리네 그런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예. LFP는 왠지 번거롭고 뭔가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그 담당하는 사람 좀 골치가 아프겠다. 이게 그 이런 제조할 생각이 때는 굉장히 싸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싸니까 쓰는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자동차 OEM들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폐배터리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완성차 업체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의 공급가, 그러니까 LFP 배터리 공급가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업 가속화법? 요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법안이 얼마 전에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에 의해서 유럽 영내에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광물들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또 재활용하고 이런 거까지는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 다운스트림이라고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뭘 주장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 자체도 EU 영내에서 생산한 거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한 어떤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ESS 배터리 중앙 입찰 계약에서 그 선정을 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격 이외에 중요시 보는 게 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갖다가 중요하게 보고서 네. 그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거는 EU 영내에서 제조를 했을 때 가령 전기차의 원가 비중이 거의 70%에 달아야 됩니다. 70% 이상 됐을 때 공공 조달할 때 그 자동차를 갖다가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요건이 EU 영내에서 가령 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의 철강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네. 원가 비중이 70%가 넘어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가능하면은 EU 영내에서 생산을 해내라. 예. 뭐 이런 걸 갖다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왜 K 배터리에 그럼 긍정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그 배터리 3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유럽 내 총 캐파는 현재 완료된 캐파가 약 170기가와트아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 2020년에 공장 건설이 끝나기 때문에 수율 완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이미 다 그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뒤늦게 이제 유럽 선지에 사실은 진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올해 2분기에 그 CATL이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죠. 가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40기가와트아워예요. 그 가동을 시작한 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영내에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 CATL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양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수율이라든지 안정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최소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들, 가령 뭐 그 비아디라든지 고션 하이테크라든지 EV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계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미 캐파를 갖고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산업가속화법이 빨리 시행되면 될수록 결국은 그 수율 안정화가 일어나고 지금 양산을 갖다가 해내고 있고 이런 그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유럽의 각종 규제책은 한국 배터리 점유율 회복에 어떤 단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27년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여권제가 사실은 예. 그 유럽 점유율 본격적인 회복에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해 놓은 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시계로 그렇죠. 돌아간다라는 네네네. 점이었습니다. 유럽 지형을 흔들면서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